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7, 8월 달 국어 이론 강의 이제 맡게 된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수업 첫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강의 계획서 바탕으로 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로 배부가 되었을 텐데, 그 잠깐만 한번 보시면 저희가 개강한 오늘 날짜가 7월 6일입니다. 그쵸? 7월 6일이고, 저희는 화요일이랑 토요일에 이제 이렇게 두 번 수업을 할 거고, 거기 지금 보시면 강좌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반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지금 개강을 하는 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수업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내용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를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진행될 수업 좀 예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진행 순서는 거기 지금 상단에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을 하시고 10분 쉬시고 이렇게 패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밑에 그 강좌 세부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 변함없이 할 거예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건데 거기 그 스케줄표를 한번 보시면 7월 달에 보시면 문법 내용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뭐 이런 이유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시험을 보신다 이러신 분들은 보통 7월, 8월에 나누시거든요. 좀 쉬셨다가 9월 달이나 심지어는 막 11월 때 기출문제 푼제할 때 이제 그때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지금 처음 준비를 하시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떼셨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법 내용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파트 2에 해당되는 어문 규정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문 규정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문법 이론을 먼저 조금 찬찬하게 공부를 하시고 외우실 거는 외우시고 이해하실 건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보시면 문학이랑 비문학 이렇게 어휘로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2달 완성입니다. 그래서 16차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꼭 얘기를 드려야겠다 싶은 것들은 얘기를 드릴 건데 먼저 제가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통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노량진 대부분의 공무원 학원들 1년 커리큘럼 보시면 보통 어떤 진행 순서로 되어 있냐면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반, 예상문제반,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죠. 그쵸? 그러면 보통 기출문제를 언제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하냐면 11월 달, 12월 달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뭐 학원에 안티는 아니지만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그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느끼는 게 기출문제를 11월 달에 보시면 많이 늦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감도 못 잡고 그냥 공부만 하시다가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7, 8, 9, 10. 4달을 그냥 감각 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11월 달, 12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문제풀이만 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처음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 뭐 2년 내지 3년 잡고 공무원 합격할게 이런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딱 공부하시고 합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처음 들어가실 때 바로 기출문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뭐냐? 우리 수업을 이제 오시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오시는데 예습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7, 8월은 특히 기본 이론반이지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밤새 고민을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굉장히 쉽거든요. 언어와 국어 이런 뭐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 내지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그 의문문부터는 외울 게 하나씩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자음 체계표라던가 단모음 체계표라던가 그러면 별표 체크를 해놓고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더라. 이거 외워야지? 나중에 외워야지?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시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금방 다가옵니다. 특히 받아둔 날짜는 금방 다가와요. 그래서 또 이제 1년을 우리가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으시지만 제가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당부를 드리면 1년 내년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2달 있다가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집을 하나 구하시는데 새 책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올해 상반기에 시험 진행이 되었던 문제들은 하나도 반영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수험가에서 11월 달에 나오는 개정판에 올해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새 책을 사지 않으셔도 되고 중고라던가 뭐 친구분이 작년에 쓰시던 거 이런 거 받으셔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그런 책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설명회 때도 한번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언어와 국어를 공부했다. 뭐 자음 체계에 관련된 공부를 했다. 뭐 모음의 어떤 뭐 모음 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복습을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음 동화, 이모음,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이렇게만 달달달 외우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시험 문제를 못 푸는데 그럼 뭐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토대를 쌓아야 되냐? 영역별로 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2019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제시가 된 책이 있는가 반면에 문법에서도 형태론, 뭐 통사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책들, 문학에서도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책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공부한 파트를 바로 그 해당 영역을 찾으셔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 푸시면 큰일 나요. 왜 제가 또 큰일 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시험 보셨던 분들 우리처럼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2년, 3년 정도 수험가에서 이렇게 공부를 접하셨으면 문제를 보시면 이거 기출문제 답 너무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거의 자동적으로 외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좋거든요. 차라리 백지 상태가 나아요. 그럼 뭐냐? 문제를 지금 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문제랑 지시문이랑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구나. 선생님 지금 공무원 공부는 당장에 외워야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금 그렇게 살펴볼 시간 없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셔도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자꾸 훑어보시면 이게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3일이 다르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달 지나면 문법 끝나거든요. 그럼 문학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기본 이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문제를 보시고 선택지를 보시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처음에 이론을 기초 이론 공부하실 때부터 자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공부가 착착착 달라붙는데 11월 달에 가가지고 기출문제를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가고 기출은 기출대로 따로 가서 이게 완전히 물과 기름이 되거든요. 섞이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내년 1, 2월 달 되면 바로 거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선선해지면 마무리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지금이 더울 때 그래도 공부하실 시간이 아주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구하셔야 될 건 비문학 문제집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냐? 지금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문법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현대문법 이론이랑 그 다음에 어문교정 내용이 중복된 게 되게 많거든요. 의문론에서 공부한 게 표준발음법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또 형태론에서 공부한 게 한글 맞춤법에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럼 뭐냐? 거의 수업 내용에서 두세 번 반복을 하고 또 복습을 하시고 또 제가 지나갔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면 거의 두세 번 이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종강할 때쯤 되면 나 문법은 좀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일정상 비문학은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수업 못해요. 2차 시 정도?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론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내년에 비문학 시험을 커버한다? 이번에 국가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의 반 이상이 비문학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지금부터 내일 하나씩 지문을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비문학 지문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문제집을 많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EBS, 고1, 비문학 이렇게 뭐 알라딘이나 뭐 인터파크 같은 데서 책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색을 딱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영역에 관련된 문제집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 EBS랑 관련이 있냐? 저 그런 관련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뭐 복사해서 쓰시고 프린트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출력하셔서 그 돈이나 그 문제집 사시는 거나 가격 거의 비슷할 거예요. EBS 책은 거의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3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집이 있고 고2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중의 서점이나 우리 뭐 인터넷 서점에서도 미리 보게 하실 수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애들 거는 굉장히 문제 어렵고 우리 시험에는 거의 맞지 않아요. 길이라던가 이 난도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혼자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비문학 지문 연습을 매일 하나씩 하실 건데 자 끝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공부하시는 요령을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처음에는 그 책에다 푸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비문학 지문은 자신이 있어서 그거는 공부 안 해도 한 95점 나와요. 예를 들어서 퍼센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다 바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위권 내지는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중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100% 100분이 점수면 내가 5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책을 처음에 공부하실 땐 이것저것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책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거나 뭐 지문에 줄거리 그려져 있으면 다시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연습장에다가 푸시는 거예요. 책 옆에다 두시고 연습장에다가 한번 푸시는 거죠. 선생님, 같은 지문을 푸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가실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셔야 실력이 쌓여요. 근데 중상 이상에서 최상이 되시려면 다양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거고 기초반이다 보니까 일단 기초를 잡는데 제가 그냥 주안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오늘 당장입니다. 수업 마치시고 고1 비문학 지문을 푸시는 건데 하루에 지문 한 개씩, 두 개도 필요 없어요. 한 개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빠짐없이 한 개씩.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은 제가 B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막 두세 시간씩 비문학을 했어요. 내일은 좀 몸살 기운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비문학 실력이 쌓이지 않고 하루에 한 지문 정도면 10분이나 15분 정도면 충분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도 정하시는 거야. 내가 밥 먹고 나면은 난 항상 공부하기가 좀 거북하다. 친구들이랑 차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산책한다. 그러지 마시고 차 한 잔 드시고 비문학 지문 하나 보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내가 공부했던 패턴이나 내가 몸에 공부했던 가닥이 붙지 않으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하루, 이틀, 3일만 딱 3일만 버티시면 그게 내 몸에 루틴으로 쌓여요. 그래서 3일을 버티시면서 그 하나의 문제집을 가지고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그때쯤 되시면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이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비문학 이론 수업할 때도 그게 맞추실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한 7월, 8월, 9월, 10월 달 추석 때기 그 즈음 됐을 때는
나 국어 좀 자신 있다. 나 최소한 국어 때문에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느낌이 확 오시거든요. 제가 문학 들어갈 때도 문학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지문 분석하지 않아요. 문학은 이론부터 열심히 외워드리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 두 가지 작업만 하시면 돼요. 시작하실 때. 자, 첫 번째는 기출문제집은 하나 아무거나 구하신다. 근데 단 연도별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영역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영역별, 그거 하나 구하시면 되겠고, EBS 고1 수준의 문제집을 지금부터 구하셔서 그런 것들은 어느 세상 누구도 옆에서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학습지가 왜 힘든 건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학원 수업을 들으셔도 안 돼요. 매일매일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그거 하나, 두 가지를 조금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수업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과고 뭐 나는 뭐 국어에 관련된 것도 대학교 들어간다면 뭐 땡이다. 나는 공부 안 했다. 그래도 제가 그 수준에 맞춰서 제일 쉬운 난도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 뭐야 이거 사이시옷이 뭐야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해가 되시도록 해드릴 건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문학은 수업 시간으로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셔서 11월, 12월 때 기출문제 풀이가 나 기출문제 보니까 나 이제 국어는 최소 85점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 우리가 지금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딱 5과목을 가지고 나 다 힘들어. 그러면 이게 끌고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뭔가 그중에 2~3과목 정도는 내가 뭔가 좀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힘을 쏟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하실지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7, 8월 달 개강한 과목들이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저것 만드시면 생각보다 시간 금방 휙휙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잡으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꽉 잡아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잘 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첫날이라서 제가 꼭 놓치시면 안 되실 것들 얘기를 드렸고 자 오늘 언어의 특성부터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실 건데 책으로만 공부하시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그 공부 내용, 모든 내용 중에서 오늘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시고 지금 그냥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책을 한번 보시면 8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언어의 특성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거기 지금 이제 뭐 학습 주안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자 본격적으로 책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정의다라고 했을 때 괄호 1번에 자 그 박스를 한번 보시면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자 구성되고 있다. 거기 지금 제 음영 표시가 되어서 색깔이 조금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체크하시고 자 무슨 수학 공식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다.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선생님 자꾸 강조하네.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를 아셔야지 나중에 언어의 기호성이라던가 자의성이라던가 사회성이라던가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동그랗고 빨갛고 이렇게 과일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과라고 불러요. 그쵸? 사과라고 부릅니다. 자, 사과라고 불렀어요. 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불러주냐면 사과라는 소리로 불러줬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 친구 찰스는 얘를 사과라고 부르지 않던데요? 얘를 애플이라고 불러요. 그쵸? 프랑스 친구는 얘를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쵸? 본질의 속성을 동일한 걸 가지고 다양한 소리값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한글만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언어, 프랑스어도 언어 다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자 공통 속성이 바로 무엇이다? 내용과 형식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 형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책을 잠깐 한번 다시 같이 보실게요. 자,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란 말에다가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뭐라고 한번 적으실 수 있다? 의미라고 적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의 그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랗고 빨갛고 달콤한 그거. 그렇죠? 의미라고 적으시면 되고 형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소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언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다? 내용과 형식 또는 소리와 의미로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책을 쫙 펴셨을 때 자,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 1번에 기호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언어의 특성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실까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언어의 특성에는 뭐가 이렇게 쫙쫙쫙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자, 저를 보실게요. 자, 언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언어라는 거, 영어, 외국어,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두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과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아셔야지 이렇게 특성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개념을 모르시면 특성을 그냥 억지로 외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면 밑줄 한번 체크를 해보실게요. 자, 기호성 첫째 줄에 보시면 의미를 내용, 거기다 밑줄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의미를 내용, 그 다음에 조금 옆에 보시면 문자, 음성이라는 형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랑 소리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 이것 자체를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한다? 기호라, 기호성.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기호성이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하단 내용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가지고 사과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내 친구, 미국인 친구는 얘를 애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니, 야, 사과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애플이라고 부르는 게 맞냐?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어떤 게 맞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얘기냐? 얘를 가지고 사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애플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제가 뭐 다른 외국어를 잘 몰라서 뭐 중국어나 뭐 어떤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필연적으로 부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언어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부르기로 했고 미국 사람은 애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자의적이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밑줄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어떻다? 필연적이지 않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인 건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필연적이지 않다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의성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번 사회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언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 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렇죠? 자, 얘를 사과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누군가 정했어요. 나 싫은데? 나 사과라고 부르기 싫어. 나 속어라고 부를래. 자,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걔는 어떻게 된다?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땐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어 대중이라고도 하고 언중이라고도 합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이 됐어요. 은연중으로. 약속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도 하고 괄호 안에 보시는 것처럼 불가역성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사회성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자, 사회적 약속으로 언중에게 수용이 된 이후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실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침대를 지 혼자 그림으로 부르기로 했대요. 의자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걸 자기는 자명종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 그라는 사람은 뭘 지금 어기고 있다? 언어의 사회성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역사성 거기도 한번 보실 건데 자, 밑줄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의 변화 거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실게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성, 성장, 소멸. 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언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다? 음이랑 소리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환경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도 변한다? 언어도 변하는 거예요. 언어도 변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저를 한번 보실게요. 언어가 바뀌는 거를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굉장히 쉬워지겠죠. 근데 더 조금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의미도 변하고 소리도 바뀌는 거예요. 문자 체계도. 그래서 소리가 바뀌는 걸 우리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신다? 의미론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 중세문법 들어가시면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리값이 변화하는 건 어디서 공부하신다? 우리가 그 문법에서도 뭐 근대국어, 뭐 중세국어, 뭐 현대국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중세문법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건 이제 중세문법에서 나중에 다 뭐 많이 보실 건데 어떻게 발음하시면 되냐면 가잘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시온에서 조금 혀를 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치음이고 지금 이렇게 점아러로 나와 있는 걸 아레아라고 하고 그냥 원래 아랑 오의 중간음인데 현대인 중에는 얘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잘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값이랑 이 소리값은 현대국어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어떻게 변했다? 가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가을이라는 뜻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만 바뀌었다? 소리값만 바뀐 거야. 이것도 어떤 거의 일종이다? 역사성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런 걸 하나도 우리가 역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걸 나중에 우리 그 중세 문헌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어린 백성을 이르고자 홀배 있어도 뭐 마침내 뜻을 쉽게 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어린? 나이가 어린? 그럼 그 당시에는 어리다라는 게 무슨 뜻으로 쓰였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리다라는 표현, 자 제가 기본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리다라는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어리다가 세종대왕 당시 때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어리석다. 근데 지금은 어떤 뜻으로 쓰인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소리값은 예전에도 쓰였고 지금도 쓰이는 소리거든요. 어리다. 그럼 뭐가 바뀐 거다? 뜻이 바뀌었다. 얘는 뜻이 바뀐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소리가 바뀐 것도 역사성, 그 다음에 뜻이 바뀐 것도 역사성이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냐면 이런 사례들이 지문으로 간단하게 제시가 됐다. 그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내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거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려울 거 없으세요. 체계성은 거기 끝에 보시면 문법성이라고 보이실까요? 문법성. 거기다 밑줄 체크하시고 문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문법은 형태론부터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체계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문법적인 이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도 국어 문법 배우시기 전에 무슨 문법 공부하시죠? 영어 문법 먼저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어린이들이 더 영어 문법 먼저 공부하면 소유격, 뭐 관계대명사, 뭐 투부정사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이 이퀄 하시고 얘는 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분절성이라고 보이실까요? 자, 이 표를 3개 체크하실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분절성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죠? 제가 출제위원이다라고 해도 제 분절성 냅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보실게요. 거기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밑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연속된 실체를 분절적으로 쪼개어 표현. 일단 개념에다 체크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연속된 실체를 분절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게요.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사례를 왜 이렇게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냐면,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 지문이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은 조금 시간도 있고 날씨도 덥고 막 이러니까 그 짜증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12월 달 가면 이해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막 하셔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지금 이해할 시간이 없어.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그때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어떻게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제가 감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의문론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데 의문론은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신데 뒤에까지 가시면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자,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얘를 제가 한번 똑똑똑 끊어볼게요. 기억. 그럼 뭐다? 자, 기억과 아랑 미음이 합쳐져서 감이라는 제가 음절을 글자를 지금 분석을 한번 해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언어 내적인 표현에서도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똑똑똑똑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첫 번째 분절성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분절성을 얘기를 드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도 나온 게 아닌데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언어 내적인 거다, 언어 외적인 거다라고 분리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이해를 안 하시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 언어 외적인 거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언어라는 그 명칭을 얘기를 할 때 자,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마라고 한단 말이죠. 머리에서부터 눈썹 위까지를 이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볼이라고 하고 여기를 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볼과 턱의 사이에 어떤 정확한 경계선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선의 몇 센치까지는 뭐 볼이다. 여기서부터 뭐 그 턱 여기까지는 턱이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연속된 실체거든요. 걔를 우리가 잘라가지고 언어 표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 외적인 세계에서. 자,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빨주, 노초, 파란보라고 해요. 그렇죠? 저는 제가 과학을 잘 모르고 제 과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잘 모르는데 그 무지개라고 나와 있는 그 색깔 사이를 프리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투시를 해보면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색깔이 있고 그 안에 또 굉장히 많은 색깔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빨강색이야, 이거 주황색이야, 이거 노란색이야. 일방적으로 분절을 시키는 거다. 그런데 언어 내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외적으로 분리를 한 거다? 언어 외적인 세계를 가지고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분절성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 1월 1일 날 되면 보통 0시에 재해종 소리 막 타종 행사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TV 그때 이제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뭐 저기 뉴욕의 특파원, 뭐 어디에 특파원 나가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재난이 좀 다쳤는데 아직 뉴욕은 뭐 5, 4, 3, 2 하고 막 이러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다? 시간의 경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시간의 경계는 없거든요. 12월 31일이랑 1월 1일 사이에 경계는 없는데 경계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평평하게만 놓으면 우리가 날짜 규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12월 31일, 여기부터는 1월 1일 자른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언어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들이 사례로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시라? 분절성으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신체 부위라던가 그 다음에 거기 그 상류, 중류, 하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에서 물이 흘러서 내릴 때 여기까지 상류, 중류, 하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몇 cm까지 우리가 잘라가지고 확인해서 여기까지 상류, 중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학 실험처럼.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라서 언어 표현을 위해서 자르는 거. 이걸 다 분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시겠고 추상성을 쉬어요. 그래서 추상성은 자, 거기 밑에 예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진달래, 개나리, 목련, 걔네들의 공통 속성은 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달래, 개나리, 목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위 개념이다. 그 다음에 꽃은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 어휘론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박스에서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추상성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계성이라던가 추상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 출제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른쪽의 문제를 잠깐만 한번 살펴만 보실 건데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무지개 색깔 제가 보시는 순간 바로 분절성 체크하시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혹시 문제를 끝까지 아니에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문제를 푸셔서 시간을 아끼셔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비문학 독해를 하실 때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보셔야 되겠고 잠깐만 8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로 2번에 보시면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거 옆에다가 읽어보기다 라고 해서 자,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의 차이는 그냥 읽어만 조금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실게요. 자, 언어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막 시험에 많이 나온다던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고 단지 조금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령적 기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령. 뭔가 북한에서 무슨 뭔가 연락을 받고 제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명령적 기능이라고 보이실까요? 명령에다가 동그라미 체크해 보실게요. 근데 제가 왜 지령적 기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언어 표현 중에서 야, 너 명령적 기능 찾아봐.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지령적 기능 찾아봐.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적 기능은 말 그대로 명령적 기능인데 자, 거기에 이제 요 명령문에 관련된 건 나중에 통사론 들어가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먼저 제가 맛배기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서 문을 닫아라. 이거 명령문이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한다라고 해서 직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이게 문장의 유형 중에서는 평서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어쩌라고 금연 장소인데 뭐 어쩌라고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간접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직접 명령, 간접 명령 구분하는 것도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너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명령문 나올 때 좀 그때는 팁을 드릴게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는 정말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뭐 어쩌라고. 그런데 가로를 봤더니 선거 연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찍어주세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한 표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냥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다?
간접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친교적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다음 그 두 번째 줄을 잠깐 한번 보시면 발화, 상황에다가 밑줄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소개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 때 소개팅을 하시는데 처음에 만나자마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요즘에 TV 뭐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나요? 괜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지금 제가 발화,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자, 가로 안에 있는 게 발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내년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발화 상황은 꼭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병을 갔거든요. 친구가 어디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문병을 갔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하냐면 안녕, 잘 지내니? 잘 지내긴 뭘 잘 지내요. 그렇죠? 잘 지내는데 병원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다? 친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거기 밑에도 보시면 자, 따뜻한 햇빛을 같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너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날씨 참 좋다. 자, 이거 처음에 우리가 보통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나요? 저도 뭐 연극을 잘 보러 간 건 아닌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보지 못하긴 하지만 대학로 같은 데 혹시 연극 보러 가셨던 분들 계시면 본 연극 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먼저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유머도 해주시고 막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친교적으로.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보이실까요? 자,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에다가 뭐라고 하나 적으실 거냐면 감탄사라고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진 예시문에서 아이고 어떡해 어머나 이런 거 나오면 표출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에 보시면 관어적 기능이다. 관계라는 단어에다 밑줄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자 사과를 미국 사람은 영어에서 애플이라고 한데 언어와 언어끼리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관어적 기능인데 아니 관어적 기능 알아서 뭐합니까?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다? 새로운 어휘를 습득에다가 밑줄 체크하시고 관어적 기능이 언제 의미를 바라는 거다? 새로운 어휘를 습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적 기능에다가 별표를 하나 체크하시고 미적 기능이 한 7년 전, 8년 전에 지방직에서 한번 기출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일단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다 밑줄 체크하실 건데 전하는 의미, 들리는 소리의 초점 거기다 밑줄. 뭐가 연계돼서 출제가 됐냐면 이렇게 옆에다 하나 적어주실게요. 우리 지금 나중에 어제 다 공부하실 건데 그 1930년대 문학사에 보시면 시문학파라는 계열의 그 문학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랑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국어 교과서에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벌같이 뭐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시 안에서 리을, 이응 뭐 이런 예쁜 음들, 뭐 유음들 이런 것들만 막 사용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시 작품을 통해서는 소리감만 예쁘게 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적 기능인데 지문에서 그 김영랑의 어떤 시 문학적인 특징을 제시를 해놓고 이것이 언어의 무슨 기능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언어 계열의 그 문학적인 특징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다? 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다. 자,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왜 이 사람 30년대가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내용을 반영하는 거. 시대적인 내용을 반영한다는 거는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니까 저항시 같은 걸 왜 쓰지를 못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10분 쉬실까요? 잠깐 10분 쉬시고 그 언어와 사고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